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20일 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는 돈과 받는 돈 등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18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으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또 은퇴 후에 받는 연금액은 40% 수준에서 43%로 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과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린 것을 두고 청년 세대에 독박을 씌웠다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모수 개혁뿐만이 아니라 구조 개혁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금 개혁안의 내용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돼야 할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커피, 햄버거 등의 가격 인상이 잇따른 가운데 배달로 주문하면은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비싸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무료 배송인 줄 알고 주문했는데 알고 보니 이중 가격제로 인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문제. 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조금 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시 7분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산율이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1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올해 첫 달에 태어난 아기 23,974명, 24,000명이 육박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6% 증가를 한 것이고요. 이게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로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월별로 봐도 출생아 수는 이제 지난해 9월부터 계속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로나19 당시 급감했던 결혼이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결혼이 다시 늘어나면서 이렇게 출산율이 반등하는 흐름인데요.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 출산율도 증가했습니다. 1월 합계 출산율 0.88명, 1년 전보다 0.08명 더 늘었습니다. 참고로 합계 출산율은 그동안은 분기별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번 조사부터는 월별로 집계해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1월 사망자 수 39,473명, 작년 동월보다 7천여 명, 21.9%가 증가를 했습니다. 사망자 수 증가율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네. 1월에 한파와 폭설이 있었죠. 이런 기상 악화 상황이 겹쳐지면서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그 상법 개정안, 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관철해야 한다. 이런 네. 입장을 다시 한번 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직을 걸겠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바 있죠. 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체제에서조차 이런 주주가치 보호 성립이 되지 않으면
재갈공명이야도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상법 개정하는 것 대신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 이를 통해 보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버릴 것 같다. 한국 정부가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면서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키는 사모펀드죠.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면서요. 네, 이 원장은 이제 MBK 파트너스를 믿을 수 없다. MBK가 변제를 약속했던 이 4천억 원 규모의 유동화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거짓말 같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원장은 변제를 한다면 지금 한다는 것인지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 신청도 안 했을 것 아니냐라면서 MBK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네. 홈플러스와 MBK가 이 말씀드린 이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하고 정상 변제를 약속을 했지만 구체적인 변제 방법이라든지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꼬집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 이 금감원이 지금 TF를 꾸려서 MBK에 대해서 강도 높은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기업 회생 절차 신청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은 MBK가 홈플러스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은행권의 그 부실화된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면서요. 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무수익 여신 잔액을 보면 총 3조 1,787억 원, 전년 말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무수익 여신 잔액이 3조 원을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무수익 여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없는 여신이죠. 그러니까 네. 이자를 못 받는 대출이란 뜻입니다. 속칭 깡통 대출로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부문별로 나눠보면 기업 부문의 무수익 여신 잔액 2조 1,465억 원, 전년 말보다 13.8% 증가했습니다. 네. 연말 기준으로 이런 기업 부문의 무수익 여신 잔액이 2조 원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좀 늘어난 데 따른 여파로 보이고요. 가계 부문의 무수익 여신 잔액도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321억 원, 그래서 전년 말보다 19.2% 급증했습니다. 네. 가계 부문 무수익 여신 역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고금리 장기화로 이런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졌고, 여기에다가 경기 둔화 여파까지 겹치니까 이렇게 가계와 기업 부문에서 모두 무수익 여신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네. 지금 경기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이런 취약계층,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가 심화되면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그 반복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요? 네, 이 실업급여라는 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을 했을 때, 예를 네네. 들면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취업할 때까지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실업급여가 되겠죠. 네네. 자,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또 이들 가운데에는 일종의 관리체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이런 수급자들도 많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서 정부가 이번에 지급 기준과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수급자들,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이제 반복 수급자라고 이제 분류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반복 수급자들은 앞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네. 즉 이런 실업급여 지급 관리를 하는 고용센터로부터 엄격하게 대면 관리를 받게 되고요. 네. 취업 활동에 대한 심사도 더 까다롭게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이렇게 강화된 개정 지침을 오는 31일부터 일선 고용센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요, 이 수급 기간 동안 여러 차수에 나눠서 이제 실업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 실업 인정이라는 거는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실업 활동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예를 들어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뭐 취업 관련 강의를 수강했다라거나 혹은 면접에 참여하는 이런 활동을 말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반복 수급자는 앞으로 매번 고용센터에 직접 대면 출석해서 이런 실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1회차와 4회차에만 고용센터로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직접 대면 출석을 하면 됐고요. 1차, 4차. 네. 네. 2회차나 3회차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석만 하면 됐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는 이 반복 수급자들은 전 회차를 다 대면 출석을 해서 인정받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네. 실업 인정 주기도 짧아져요. 그러니까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기존에는 다 4주차마다 한 달마다 한 번씩 다 이렇게 주차가 늘어나는 건데 네. 이게 2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대면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취업활동 증빙 기준도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입사 지원을 했다 혹은 인사 담당자와 취업 활동을 위해서 이런 메일을 주고받았다.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제출만 하면 됐고 예를 들어서 면접 확인서나 내가 담당자를 만났다라는 명함 같은 것들을 뭐 제출하는 것들은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권고사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취업활동 증빙을 위해서 이런 서류들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2차 때 내는 건데 네.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재취업을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이제 계획서를 내고요. 앞으로 이 계획서에 따라서 고용센터에서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네. 보다 근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일했을 때보다 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액은 매년 조금씩 높아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6만 6천 원이고요. 네, 네. 하한액이 지금 문제인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 규정에 따라서 월 기준으로 보면 192만 5,760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걸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을 때 일한 분들은 이제 4대 보험 제외하고 뭐 소득세 떼고 네, 실제 실수령이. 실수령 월급을 보면 네. 187만 원. 일해서 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네. 많은 거잖아. 역전이 돼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꺾이게 된다라는. 이유는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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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상한액도 지금 문제인 게 예. 상한액 기준으로 보면 월 기준으로 198만 원이에요. 이게 하한액과 별 차이가 안 나요. 6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상한액은 또 너무 낮으니까 오래 일하신 분들이나 조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가 실직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고용보험 의무납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선진국에 비해서 짧아요. 절반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1년 12개월 이상 납부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6개월. 6개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만 고용보험을 납부를 하면 그 뒤로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면에 또 아무리 오래 일해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대 기간은 또 9개월. 이건 또 짧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지금 구조는 장기 근속보다는 단기 근로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런 체계가 단기 근로자를 계속해서 양산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18년 만에 여야가 모수 개혁이라는 첫 연금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자, 연금 개혁안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요.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 바쁘셨죠? 네, 아닙니다. 네. 그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제 그 20일이었나요?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잖아요. 네.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같이 하셨었는데 이제 지켜보시면서 여러 소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연금 개혁이 네. 이번에 그 합의가 돼서 통과된 거를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역대 세 번째 개혁인데 요번에 처음으로 사실은 그 우리가 제도 도입 시에 설계했었던 369%의 보험료율 이후에 네. 처음으로 보험료율을 인상을 한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98년도에 9% 인상 이후에 네. 27년 만에 이제 보험료를 올린 거고요. 네. 그 이 보험료를 올렸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좀 네. 낮추는데 굉장히 이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개혁이 그러니까 저희가 88년에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그다음에 네. 98년에 한 번 하고 2007년에 한 번 하고. 근데 98년에 그러면은 보험료율을 몇 퍼센트로 올렸다고 말씀하신 6%? 98년에 9%가 9%. 됐어요. 네. 예, 9%가 돼서 네. 9% 이후로는 쭉 27년간 네. 9%를 이제 네.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동안에 사실은 뭐 노령 인구 수급자도 많아지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9%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동안에 재정 추계도 여러 번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보험료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에 반영이 되진 않았고요. 네. 개혁도 사실은 2007년 이후에 지금 18년 만에 네, 개혁인 25 거예요. 년이니까. 네. 2007년에 그러면 뭐가 바뀌었던 거였죠, 교수님? 2007년에는 그 일단은 급여율이 네. 40%로 삭감되는 네. 그런 식의 이제 개혁을 급여율이 소득 대체율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소득 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까지 이제 삭감하는 게 가장 큰 이제 개혁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40%가 아직 안 됐고 이렇게 올해는 이제 41.5% 그래서 네. 매년 0.5%씩 인하되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소득 대체율을 43%로 좀 다시 이제 거꾸로 인상하는 그런 이제 네. 개혁을 하게 네, 됐습니다. 88년에 처음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고 10년 있다 한 번 했고 또 2007년이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됐는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 때 꼭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동안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일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좀 늦춰졌다고 보세요, 교수님? 네, 기금 고갈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기금 고갈 이후에 네. 필요한 보험료율이 너무 지나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거의 이제 30% 이상의 이제 그 필요 보험료율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성이 떨어져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우리 적립기금을 가능한 그 오래도록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제 가져가는 것이 우리 지속 가능성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번 개혁을 통해 가지고는 한 8년 정도 이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56년에 소진이 되는 2056년 고갈 시점이 예. 그랬던 것이 2064년 정도로 8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기금 운용 수익 이 1% 높아지면 5.5% 정도 이제 기금 운용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하면 네. 15년 정도 더 연장이 돼서 71년까지 연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뭐 완전한 개혁은 아닌 거죠. 예, 완전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개혁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을 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개혁입니다. 네. 그런 소득 대체율이 43%라는 건 내년에 당장되는 건가요? 그거는요?
일단은 그 국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그 디테일하게 설계하느냐는 국회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었던 건데 소득 대체율은 43%로 이제 바로 2026년부터 오르는 것으로 일단 반영이 됐고 네. 보험료율은 8년 동안 0.5% 예, 0.5%씩 올려서 최종 4%를 올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4% 포인트를 올리니까 네. 지금 현재 9%니까 13%까지 2033년에 그렇죠.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8년간. 네. 자, 그래서 지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라는 이제 연금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국민 그 연금 평균 소득이 보통 한 월 얼마죠? 교수님 한 309만 원인가? 네, 네. 평균 소득자 기준이 지금 네. 현재는 309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될까요? 309만 원이면 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4% 포인트를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그 오르는 인상분은 12만 원 조금 네, 넘는 네. 정도가 오르는 건데 네. 그게 이제 0.5%씩 오르니까 한 15,000원 정도 오를 텐데 네. 그거를 이제 사용자랑 반씩 이제, 나눠서 예, 절반씩 하면은 네. 한 뭐 7,500원, 7,600원 정도 오르는 이제 체감하는 매해. 부분은 예.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면서 받는 돈은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일일이 다 따져볼 수는 없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 가장 그 청년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내고도 나는 못 받아.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거를 뭐 명문화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그 요번에 이제 그 뭐 소득 대체율하고 그다음에 그 보험료를 올리는 거 외에 네. 청년들에게 그 연금 불안을 좀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네. 그 국가가 지급 보장하겠다라는 것을 명문화한 이제 규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개혁안에 포함이 됐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청년들에게 좀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연금 가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연금 소득 대체율에 그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연금 가입 기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연금 크레딧. 그러니까 네. 출산했을 때 연금 크레딧을 인정해 주는 것을 첫째 아부터 12개월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50개월 상한 있었던 것도 폐지를 했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출산 크레딧이 이제 그야말로 출산을 장려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연금 크레딧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요. 기존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예, 둘째에 그때부터 대해서부터 12개월을 12개월, 셋째는 한 명마다 18개월이었는데 네네. 이제는 아예 첫째부터 네,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네, 12개월을 인정해 주면 이제 급여율이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1%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군복무의 경우에도 그 지금 이제 6개월까지 인정했던 것을 12개월까지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실복무 기간을 인정하는 것까지 논의가 됐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합의된 것은 12개월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군복무도 그러니까 최대 12개월로 확대해 준다는 네. 거죠. 애초에 그 국민연금법에 그 국가가 지급한다는 부분의 내용이 좀 있진 않았습니까? 사실 이거는 명문화되지 않아도 국가가 연금에 대한 지급 보장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라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일단 그 연금 그 보장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아예 좀 명문화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연금급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런 문구를 넣는다는 네, 거죠. 법에 그 조항을 아예 이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언뜻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합의를 본 거고 뭐 크레딧도 있고 좀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벌써부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또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청년 독방론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청년 독방론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 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번 연금은 정말 오로지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청년에게 독박을 씌우는 거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뭔가 조금 사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
독박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냥 가장 그 뭐랄까 명확한 예는 사실은 기성세대는 연금 개혁 없이도 연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 그 보험료를 올리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의 비용들을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연금 그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기성세대는 사실은 이제 가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소득 대체율 올린 효과를 별로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내는 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연금 수급을 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예 여기서 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그 소득 대체율을 올린 효과는 오로지 이제 사실은 청년들 신규 가입자에게 가장 큰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가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에게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제 청년들이 걱정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뭐 43%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좋아할 것 같냐?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우리 인구 구조가 워낙에 이제 노년 부양비가 악화되기 때문에 네. 도저히 이것을 지탱하기 결국은 어려울 거고 우리는 연금을 못 받게 될 것인데 소득 대체율 43% 올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5차 재정 추계를 할 때 이미 이제 그때는 40% 급여율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거의 70년 동안 그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는 기준으로는 15% 보험료율을 하거나 아니면은 18% 보험료를 올렸을 때 지금보다 2배. 네.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급여율 소득 대체율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1.5%를 올려서 생각을 하면 16.5%의 보험료율과 또는 19.5%의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계산상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보험료율의 수준이 지금 원래 43%의 급여율을 보장하려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수지 균등한 보험료율은 21.2%거든요. 그러니까 21.2%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한 내지 않는 한 사실은 43%의 급여율을 받는 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청년들에게 43% 급여 소득 대체율을 보장을 하면서 21.2%보다는 낮은 보험료율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어떤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그것은 적어도 청년들이 그 이전 세대의 빚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 거죠.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조금 네네.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43% 급여율하고 네. 그 균형이 되는 그런 보험료율은 네. 21.2%예요. 21.2%. 네. 네. 원래 이제 40% 그 소득 대체율에 그 네. 균형되는 보험료율이 19.7%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43%에는 21.2%가 균형되는 보험료율인데 네. 지금 저희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기금운용 수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금운용 수익이 상당 부분 이 부분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적립기금은 그 기존의 부모 세대가 사실은 쌓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거 네. 가지고 기금운용 수익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보험료율을 수주균형 보험료율보다는 낮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기성세대가 쌓아놓은 돈이군요.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나친 피해의식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이제 그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 고령화율이 훨씬 그 심도 깊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이제 그 낸 만큼 받는 그런 연금 개혁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네. 지금도 완전히 낸 만큼 받는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도 유지 가능하게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선진국에 없는 적립기금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적립기금 운용 수익을 그 보험료 수입과 함께 재정의 한 축으로 가져간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그 조금 더 낮은 보험료율로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한테 가능하면 좀 더 적은 부담으로 부담을 지속 가능하게 지우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무조건 청년들이 독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을 좀 예. 정말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더 네.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모수 개혁으로 연금 개혁을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연금 개혁 특위 만들어서 개혁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의제들이 또 이제 다뤄질 것인지 또 뭐가 필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네, 사실 이번 연금 개혁은 굉장히 이제 급한 불을 끄자라는 게 일단은 있었고 네. 이 특위에서 좀 더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게 그 후단에 이미 이제 그 개혁을 할 때부터 요번 개혁은 정말 그 1-1이고 1-2는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이 그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앞단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비판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부분적인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개혁안이 아니고 13%라는 보험료율 자체가 사실은 지속 가능한 그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충분한 보험료율은 아니군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근본적인 개혁안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개혁안 중에는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이런 걸 좀 약속해줬으면 좋겠다는 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그 지속 가능한 전체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적어도 낸 것보다 덜 받게 하진 않겠다 내지는 받는 것보다 더 내게 하진 않겠다라는 약속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얘기죠. 받는 것보다 그렇죠. 더 내지 않고. 네, 그러니까 21.2%가 균형 보험료이니까 네. 그 이상이 되지 않고 그 미만으로 지속 가능한 안을 네. 만들 수 있다라는 네. 확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마스터 예. 플랜 속에서. 그다음에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우리가 작동이 되는 법정 이제 연금인데요. 네. 예, 요 세 개가 그 결국은 보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역할 관계가 좀 재정립될 필요가 있어요. 퇴직연금은 좀 더 연금답게 그 내실화될 필요가 있는 이제 개혁이 필요하고요. 네. 특히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전체 그 노후의 기본 보장 이상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우리가 노후 빈곤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초연금은 조금 더 그런 어떤 노후 빈곤에 이제 좀 집중하는 이제 연금으로 재편을 하고 국민연금은 좀 더 소득 비례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 소득 비례 중심의 이제 연금으로 좀 재편해 나가는 그런 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중하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개혁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기초연금은 중하위 70% 노인에게 그러니까요. 일정액을 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빈곤층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실적으로 빈곤 해소까지는 가지를 못하는 그래가지고 거예요. 그 70 중에서도 윗단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또 그만큼 지급을 받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원래 기초연금을 시작할 때는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빈곤해가지고 중하위 70% 주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6, 7분위에 계신 네, 어르신들은 소득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통계에서 이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제한된 자원으로 좀 더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네. 자원을 그런 식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70%라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상박 하후 한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지금은 뭐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네. 차등연금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상위 계층은 그냥 유지시키고 뭐 조금 더 하우 상박으로 하는 네. 게 좋겠다. 그 자동 조정 장치 이것도 또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쉽진 않을 것 같아서요. 자동 조정 장치는 그러니까 네. 그 인구 변동이나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변동에 따라서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네. 사실 이제 선진국에는 24개국이 도입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자동 조정 장치는 미세한 조정을 하는 장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연금이 급여 부담
아직도 균형 상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불균형 상태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됐을 때 이게 좀 이제 과도한 조정이 될 수 있는 미세 우려? 조정이 아니라 예, 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근데 네. 이제 요번에 사실 정부가 제안했던 거는 그걸 우려했기 때문에 이제 물가 연동분에만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제한해서 이제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급여 삭감에 미치는 효과가 있어서 좀 상당 부분 있어서 그게 이제 특히 또 청년 세대의 연금 수급을 조금 삭감을 시킨다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동 조정 장치를 구조 조정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진 않고 보완 장치 정도로 네. 우리가 작동하는 게 중요하고 예. 오히려 핵심은 이렇게 이 보험료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조정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연장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정에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게만 이익이 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정사가 사회 전반으로 좀 확대되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도 여전히 오해를 하거나 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충분히 또 나라에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어떤 제언을 해주실지요? 네. 연금은 정말 장기 보험이고 세대 간 연대라는 맞습니다.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대 간 연대는 결국은 세대의 신뢰 자산이 기반이 돼가지고 유지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간 신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훼손시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지 될 것 같고 오히려 네. 세대 간 연대에 입각해서 좀 더 이제 그야말로 자녀 세대, 부모 세대의 걱정 없이 노후가 지속 가능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될 것 같고 한국은 특히 이제 적립기금을 유지시키는 거에 개혁에 초점을 좀 두고 가는 것이 네. 인구 고령화의 파고를 넘는 굉장히 지혜로운 해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41분입니다. 배달앱의 비싼 수수료 때문에 입점업체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플랫폼의 구독료의 또 무료 배송 경쟁이 이어지다가 이제는 뭐 이중 가격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앱을 통한 커피나 배달앱을 통해서 이제 커피라든가 뭐 음식을 주문을 하면 매장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이중 가격제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중 가격제 문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료 배송인 줄 알았더니 네. 시켜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영수증 보면 가서 먹는 것보다 비싸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이중 가격제가 시행이 이게 되고 점점 있는 더 거죠. 많아지는 모양이에요. 많아지고 네. 있어요. 어느 정도 가격이 네. 차이가 나는지 네, 네, 네. 저는 이제 초밥을 시켜 먹어봤는데 네. 매장에서보다 한 3,000원을 더 받는 것 같았어요. 아, 네, 그렇죠. 예. 네. 그 정도인가요? 보통 네.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이디야가 네. 이중 가격제 실시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디야를 예를 들면 그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음료는 300원 올리고요. 베이커리는 이제 500원 추가한다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굽네 치킨도 그 배달 메뉴 가격이 1,000원에서 이제 3,000원 정도 인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특히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파파이스 다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 다 있네요, 메뉴가. 네, 그런데요. 네. 네, 베스킨 라빈스도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음료에 적용을 네.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본사 차원에서는 이 배달 메뉴 가격이 오르면 매출이 이제 줄어들 거를 우려해가지고 가맹점에 이제 자제를 권고를 하는데 네. 그 현행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가맹점의 개별 가격을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개별 점주가 점주가 요청하면 뭐 하면은 네.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그 가격을 인상하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점주들이 그냥 막 올리면 사람들이 덜 사 먹을 텐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네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사실은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네. 소비자들이 배달 앱을 살살 떠났어요. 네, 네. 그런 이제 배달 앱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붙들어두기 위해서 무료 배달 제도를 시행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1위 업체 배민, 2위 네. 업체 쿠팡이츠가 전부 다 이제 무료 배달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럼 소비자가 내던 배달료를 누가 내냐? 누가 내느냐 네. 그거에인데 앱은 하나도 안 냅니다. 아, 플랫폼은 안 내고. 안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누가 내느냐 그게 이제 온통 음. 점주들한테 이제 그 전가가 부담이 되는군요. 전가가 됐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점주들은 이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배달 가격을 네. 이 매장 가격하고 다르게 책정하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만큼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 것이죠. 네. 그렇게 이중 가격제가 아.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배달이 지난해 3월인가 이제 쿠팡이츠 시작으로 뭐 배민 여기요래요. 제가 여기요래 이렇게 이제 이어지다가 경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 이제 점주들한테 그게 전가가 되고 소비자들은 결국은 이제 무료 사실은 배달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고 먹는 셈이 그러니까 된다. 사실은 이제 배달비 무료 배달이라고 했는데 이 저기 배달 메뉴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뭐 내고 먹는 거나 그러면요 다시 초밥으로 돌아가서 초밥을 하나를 시키면은 배달 수수료가 원래 있었는데 네네. 세 개를 시켜도 그냥 배달 수수료는 하나였을 텐데 네네네. 이게 각각의 이중 가격제가 되면 네. 세 배를 내게 되는 셈이 되니까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장에 가서 먹을 때에 비해서 네. 이제 엄청나게 네. 이 가격이 이제 그 저기 아이템 하나마다 네. 이게 올라가니까. 최소 주문 가격도 있어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하나만 시키기가 어렵고 뭐 두세 개 시켜요. 그냥 한 5개 시키면 하나는 더 내는 셈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거의 수도 그 정도로. 있겠죠. 네네네. 아, 네. 근데 그 배달 앱에 이중 가격제입니다라고 네. 안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이 이중 가격제라고 하면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안 할 거로 생각이 돼가지고 네. 이제 거기다 쓰지는 않는데 그 서울시 공공앱 땡겨라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는 이제 매장하고 배달하고 같은 가격이다 이렇게 아. 이제 표시는 한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이걸 땡겨를 안 써봤는데 저희 신은정 작가가 직접 써봤대요. 근데 아. 거기 핑크색으로 땡겨에서는 매장과 네. 같은 가격임 하고 그렇게 써 있다고 저한테 아. 보여줬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매장과 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굳이 이제 안 쓰려고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소비자는 이중 가격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수수료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네. 수수료가 얼마나 높길래 이렇게 따로 가격을 매겨야 될 정도가 됐을까요?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교수님. 그 주요 배달 3사. 네. 3사의 그 배달 수수료 최대가 7.8%입니다. 네. 7.8%고 이제 거기에 배달비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때때로는 이제 광고, 그다음에 이제 할인 유도를 해야 주문을 많이 받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합하면 한 25%를 상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10,000원 매출이 되면 요 배달과 관련해 갖고 한 2,500원 지불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7,500원 갖고 이제 식재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 특히 그 식자재 비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점주들께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배달 수수료가 높으니까 이제 탈퇴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네. 작년 10월에 그 외식점주 11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80%가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배달앱 탈퇴를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네. 실제로 탈퇴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한 4분 중에 1분 정도. 네. 한 분 정도밖에 없다. 왜냐? 이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앱 없이는 이제 주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그 상생협의체인가 만들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회를 여러 번 열고 차등 수수료 제도를 만들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네. 근데 좀 약간 좀 지나가지고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떻게 차등 수수료 네네네. 제도가 운영이 되는 네. 거죠? 작년에 네. 그 상생협의체 플랫폼하고 입점업체 상성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네. 이제
회의를 12차례를 한 결과 이제 상생안이 도출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차등 수수료이라고 하는데 구간을 4개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파시는 상위 35%는 네. 배달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이제 7.8%고요. 네. 제일 하위 20%는 중개 수수료가 2%예요. 그래서 상위는 배달비가 2,400원에서 3,400원. 그렇죠. 하위 20%는 배달비가 1,900에서 2,900원. 어쨌든 차등이 된 차등이 거잖아요. 됐고 그다음에 네. 이제 중간. 어. 중간은 6.8%인데요. 이 중간은 이제 다시 2개로 나눠 가지고 배달비에 따라서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이게 3개월 동안에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 그 구간을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배민 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쿠팡인치는 매달 매출액 가지고 하는데요. 예. 배민은 이미 시작했어요. 아, 그렇죠. 네. 쿠팡이츠는 4월부터 한다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2월 26일부터 배민은 시작했고 쿠팡인치는 4월부터. 그럼 좀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제 그 상위 35%는 불만이 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네. 하위 65%는 그래도 환영하는 분위기고. 네. 그다음에 하위 65% 중에 그 20% 있죠. 네. 최하위 네, 20%는 네. 이 중개 수수료율이 2%니까 네.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차등 수수료가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중 가격제는 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점점 이중 가격제 하는 업체가 늘어난다. 네, 네, 네. 그럼 결국은 이중 가격제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 작년에 네. 요 이제 그 중개 수수료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긴 났는데 네. 그 당시에 배달료가 최대 500원 정도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율은 좀 낮춰가지고 합의를 도출하고 네. 그다음 배달비는 조금씩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도출이 돼서 사실은 이제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상위 35%에 해당되시는 분들, 네네. 그다음에 혹은 상위 50%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그게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차등 수수료 제도를 도입해도 여전히 어려운 분들은 네. 이중 가격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구독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늘어날 텐데 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네. 누가 찾아야 돼요? 교수님? 일단은 이제 이게 네. 정부가 뭐 규제를 좀 할 필요가 있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네. 이게 이제 발의는 됐는데 지금 통과는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온풀법에 네. 요거를 추가를 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정부는 요 규제 정부 규제보다는 이제 상생협의체 네. 다시 말하면 민간끼리 상생안을 도출을 해서 이거를 일단 시행해 보자. 지금 이제 3년 정도 시행해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 초기인데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다시금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어쨌든 있겠습니다. 플랫폼은 지금 하나도 더 비용을 더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가 지금 갑인 것처럼 돼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팬데믹 끝나고 나서 배달앱을 좀 보이콧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네. 경기 불황으로 또 폐업하는 음식점도 많으면 네. 갑이 계속 갑으로 갈까? 네. 서로 좀 상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달 플랫폼도 네. 이제 소비자들이 배달비까지 내면서 주문시켜 먹기에는 이제 특히 자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달 플랫폼도 굉장히 지금 성숙기다. 더 이상 뭐 성장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예. 어떤 방안을 도출할지. 근데 이제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수료 상한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네,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예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달 수수료도 상한제를 두자. 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생안을 좀 시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매장에 직접 가시는 분에 비해서 이렇게 배달을 시켜 드시는 분들은 네. 근데 배달에 대한 네. 뭔가 이렇게 편의를 얻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가 이렇게 배달비 무료로 하시는 거 네. 그거가 적절한지 그거는 잘 내가 모르겠어요. 가서 쓰는 시간에다가 네. 뭐 가는 비용도 있을 그렇죠. 정도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배달 수수료를 조금 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거꾸로 가서 자리 차지하지 않고 거기서 식기나 이런 거 덜 쓰니까 서비스 덜 받으니까 나는 좀 깎아줘야 되는 거 네,
아닌가. 근데 이제 다 비용 자기 입장만 중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용 중에 이제 인건비라는 게 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소비자도 어떤 본인이 베네핏을 얻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소비자도 걱정은 해요. 네. 이게 배달비 무료로 해서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점주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걱정도 하시고요. 어느 날 보니까 김밥에 개수가 하나 줄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여기저기서 이익을 못 남기면 그런 수가 있어서 네, 네. 먹다 보면 배고플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네, 참 그렇죠. 쉽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배달 시장에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소비자와 상생을 위한 배달 시장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소비자과 네네. 교수님 뭐 최근에 이제 공공 배달의 논문 사용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저기 수수료율이 2%도 안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공 배달앱도 우리가 대안의 하나로 생각은 해야 되지만 네, 네.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관련돼 있는 주체들이 네.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현재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국적인 강풍특보로 인해서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